여러분은 한순간의 만남이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로 들어온 한 낯선 여죄수가 그녀의 삶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당당한 눈빛과 의연한 태도를 지닌 그 여죄수는 단지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가장 은밀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해 이 여성의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적인 탈출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탈북기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한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두 여성의 충격적이고 숨막히는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북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소연입니다. 한때 북한 수용소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당시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곳에서 희망 없이 흘렀던 시간들이 말이죠. 저는 반동사상 소지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으로 끌려온 많은 수감자 중 하나였죠. 그렇게 평소와 같던 어느 날 갑자기 수용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지늘길을 가르며 검은 군용차가 들어왔어요.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듯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최상길 관리소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공기를 갈랐죠. 모두가 길을 비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한 머리에 곧게 선 자세, 누가 봐도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는 눈빛. 평양에서 새 죄수가 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최상길이 새 죄수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섞인 욕망이 느껴졌어요. 수용소에서 여자 죄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건 언제나 불길한 신호였죠. 그러자 한셀이라는 이름이 맑고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최상길의 입가에 번진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이후 한세리에게는 여성 팔동으로 데려가라는 특별 관리 지시가 내려졌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성 팔동은 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특별 관리라는 건 간부들의 끊임없는 감시를 의미했죠. 그리고 그건 대개 최상길의 더러운 계획으로 이어지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세리가 여성 팔동으로 끌려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위험에 놀랐어요. 거의 모든 새 죄수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한세리는 달랐습니다. 마치 이곳을 지배하러 온 것처럼 당당했죠. 간수가 한세리를 제 옆 감방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공간에 들어서면서도 한세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간수들이 떠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렸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걱정됐죠. 한세리의 차분한 응답이 벽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교환했어요. 수감자끼리 대화는 금지된 일이었으니까요. 한세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보통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죄수들은 자신의 과거를 말하길 두려워했으니까요. 잠시 침묵 후 한세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짧은 대답이었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진실. 이 단어는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였어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정치범이 아니라고. 아마도 고위층 내부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겠죠. 더 이상의 대화는 위험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서 한세리와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발을 헛디뎠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한세리의 입술이 제 귀에 닿았습니다. 모두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3년 동안 희망이란 단어를 잊고 살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하지만 한세리의 말은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날 저녁 최상길이 여성 팔동을 순찰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탐욕이 번득였죠. 한세리의 감방 앞에 멈춰서서 특별 신문이 필요하다며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모를 리 없었어요. 이곳에서 특별 신문은 여성 죄수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의미했으니까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한세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었죠.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날 이후 한세리는 특별신문이라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2번씩 그의 사무실로 끌려갔어요. 돌아올 때마다 한세리의 눈빛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죠. 다른 수감자들은 한세리를 피했습니다.
최상길의 여자가 되었다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작업장에서 몰래 한세리 곁에 있으려 했고 때로는 제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죠. 한세리는 그런 저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제 안에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10번째 특별 신문이 있던 날 저는 작업장에서 돌아와 밤새 한세리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밤중에 수용소 전체가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간수들의 고함과 뛰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윽고 한세리가 여러 명의 간수에게 끌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세리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듯한 얼굴이었죠. 간수들의 대화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최상길이 한세리를 다시 폭행하려 했고 이번에는 그녀가 저항했다는 거였어요. 책상 위에 있던 펜으로 최상길의 목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날 밤 여성 수감동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한세리의 운명을 예상했어요. 수용소장을 죽인 전례 없는 범죄, 공개 처형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세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어요. 미친 짓이라고 수군거리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은밀히 통쾌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최상길의 만행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수감자를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소장이 한세리의 죄명을 읽어내려갔어요. 반역죄, 살인죄, 끝없이 이어지는 죄목이었습니다. 선고는 예상대로 공개 처형이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수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한다고 했습니다. 한세리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철저히 격리된 채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제 손에 종이를 쥐어준 거예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방에 돌아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한세리의 필체였어요. 어떻게 독방에서 쪽지를 전할 수 있었는지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탈북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철조망 약한 지점, 교대 시간, 국경까지의 은신처까지, 심지어 중국 국경을 넘은 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맨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소연, 당신은 살아남아 이 지옥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한세리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것이었던 걸까요? 최상길을 죽이는 것까지도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확실한 건 한세리가 저에게 자유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탈북이라니.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렸지만 한세리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쪽지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세리가 알게 된 그 진실이었죠. 김정은의 비밀 핵시설과 고위층 내부의 숙청 계획, 그리고 대량 학살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세리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이곳에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처형일이 다가올수록 수용소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습니다. 한세리는 독방에 갇힌 채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누구와 공모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세리의 쪽지를 베개 속에 숨겨두고 매일 밤 읽었습니다. 탈북 계획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용기를 내어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세리의 처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쪽지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라는 걸. 그렇게 한세리의 처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베개 속에서 쪽지를 꺼내 읽는 일이 습관이 되었어요. 종이는 이미 닳아 구겨졌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제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탈북을 결심했지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손가락 끝까지 공포가 퍼져 밤새 몸이 떨렸습니다. 쪽지에 적혀있던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여성 수용동 뒤편 철조망에는 감시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구간이라는 정보였죠. 경비병 교대 시간인 새벽 4시, 그 15분간의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그 후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6시간, 두만강 상류의 얕은 여울에 도착해야 했어요. 쪽지에는 국경 넘는 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창살 틈으로 보이는 달빛이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함경북도 작은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던 아버지는 종종 제게 남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누설되어 우리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저는 16 나이에 홀로 남았죠.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했어요. 아버지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한세리의 처형 하루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몰래 모아둔 빵 조각들을 작은 보자기에 싸서 옷 안에 숨겼어요. 간수들이 순찰을 도는 시간을 체크했고 수용소 담벼락 근처에서 작업할 때 은밀히 지형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새벽녘 한세리가 독방에서 끌려 나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공개 처형을 위한 준비였어요. 수용소 운동장으로 모든 수감자들이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행렬에 섞여 걸어갔어요. 그러나 저의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처형이 시작되기 직전 모든 시선이 한세리에게 쏠렸을 때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한세리는 이미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몇 번의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수감자들이 모두 집합하자 부소장이 한세리의 죄를 다시 한번 낭독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뒤로 물러났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천천히 처형장 가장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처형이 시작되기 직전 한세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수감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한세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그 미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세리에게 집중된 순간 저는 뒤로 돌아 담벼락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아무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뒤편에 도달했을 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세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대로 철조망 약한 지점을 찾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철조망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철조망을 통과했을 때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세리의 처형에서 벗어난 수감자들을 다시 감방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맨발로 돌과 가시덤불을 밟았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한세리의 마지막 부탁만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살아남아 진실을 알리라는 그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증언해야 했어요. 그렇게 숲속으로 달리는 동안 뒤에서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세리의 쪽지에 적힌 경로를 떠올리며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얇은 수감복만으로는 턱없이 추웠죠. 밤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굶주림에 단련된 몸은 생각보다 견뎌냈어요. 해가 뜨자 개활지가 나타났고 조심스레 건넜습니다. 순찰차가 지나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간신히 풀숲에 몸을 숨겨 피했어요. 한세리 쪽지대로 마을 외곽 농가 헛간에서 하루를 숨어 지냈습니다. 날이 저물자 다시 길을 나섰어요. 쪽지에는 두만강까지 가는 경로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아 걸었죠. 새벽녘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고 깊어 보였어요. 쪽지에는 얕은 여울이 있다고 했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더 걸어 마침내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국경수비대와 마주칠 뻔했지만 물속에 몸을 숨겨 위기를 넘겼어요. 중국 땅을 밟은 순간 두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강변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어요. 한세리의 희생 덕분에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대로 가까운 마을에서 조선족 밀수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 베이징으로 갔고 거기서 또 다른 안내인을 만났어요. 검문소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발각되면 북송될 것이라는 공포가 항상 따라다녔죠. 쿤밍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내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안내인이 준비한 위조 여권으로 라오스 국경을 넘었어요. 밀림 속으로 들어가 이틀을 걸었고 한 번은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될 뻔했지만 간신히 피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라오스 경찰이 탈북자를 체포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밤에만 이동하며 태국 국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태국 국경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태국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경찰서로 걸어갔고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수용소로 보내져 다른 탈북자들과 3개월을 보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추격 속에서도 한 세리의 쪽지가 내게 힘이 되었어요.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태국의 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용소에서의 삶, 한 세리의 희생, 목숨을 건 탈출.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공항의 불빛과 소음, 사람들의 북적거림이 저를 어지럽게 했어요. 북한에서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수용소 경험, 탈북 경로까지 모든 것을 물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북한 간첩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한 세리의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비밀 핵시설과 고위층 숙청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하자 그들은 더욱 집중했어요. 열흘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 하나원의 침대에 누웠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수용소의 딱딱한 바닥에 익숙해진 몸이 적응하지 못했죠. 하나원에서의 첫날, 나만의 생활 방식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밥솥 사용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핸드폰을 처음 만져봤을 때의 두려움과 경외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이었죠. 동료 탈북민들은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피해온 사람, 정치적 탄압을 피해온 사람, 가족을 찾아온 사람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었죠.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쫓기는 꿈, 수용소로 돌아가는 꿈, 한 세리가 처형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진땀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상담사는 이것이 트라우마의 증상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나원에서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내 이야기를 어디까지 나눠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가 죽음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교육과정에서 남북한의 역사와 정치체제를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잔혹한 독재, 주체 사상의 허구성, 북한의 경제적 낙후함까지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이 났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풍요로움의 흔적들이 제게는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세 번째 달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위한 심리치유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참여를 망설였습니다.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0명의 여성들이 둥글게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한 여성이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녀의 용기에 다른 여성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한세리와의 만남부터 그분의 처형, 탈출까지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말을 마치자 방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모임이 이어졌고 우리는 점점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처음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위험했지만 여기서는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저에게 글쓰기를 권했습니다. 매일 밤 한세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립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차츰 제 생각과 감정을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며 한세리의 마지막 모습, 그 당당함과 용기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나원 생활 후반부에는 실질적인 남한 적응 교육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기술, 금융관리까지 배웠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개념들에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세리를 생각하면 작은 어려움쯤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주체로서 나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세리의 희생은 저에게 단순한 자유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준 거였죠.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 하나원 마지막 날 짐을 싸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북한에서 보던 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시작이라는 의미였죠. 이후 하나원을 나선 그 순간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임대 아파트 열쇠를 받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것이 제 첫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나만의 공간. 좁은 원룸이었지만 제겐 궁전 같았죠. 첫날 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수시로 확인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일어났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작은 화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 그것은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사치였죠. 취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할까, 숨겨야 할까? 면접에서 당당히 밝혔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20번째 면접 끝에 작은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보조였죠. 사장님은 탈북민이라는 사실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자유의 땅에서는 내 과거보다 현재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돈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거리의 옷가게에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옷을 샀어요. 작은 티셔츠 한 장이었지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점차 주변에 알게 된 이웃들도 생겼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거리를 두기도 했지만 몇몇은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자주 김치와 반찬을 나눠주시며 남한 생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 수용소는 제가 있었던 곳과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한세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해.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일에 동참하기로. 인터넷 검색으로 관련 단체를 찾아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증언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한세리와의 만남, 그녀의 희생, 수용소의 실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쳤을 때 참석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동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세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증언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대학교와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여전히 다리가 떨렸지만 한세리를 생각하면 용기가 솟았어요. 인권단체에서 만난 다른 탈북 여성들과 함께 세리의 목소리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모임이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2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책으로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각자가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돕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해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사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왔을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향했어요. 제네바의 거대한 회의장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세계를 향해 한세리의 이야기와 수용소의 실상을 전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많은 외교관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중 한 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순간 비로소 한세리의 희생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렇게 세리의 목소리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전해졌어요.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각국의 정치인들은 제 눈을 바라보며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런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북한 정권이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워싱턴 DC에서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가 끝난 후 백악관으로 초청받았을 때 무릎이 떨렸어요. 미국 대통령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바라보던 자유에 대한 희미한 갈망이었어요. 그 작은 꿈이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펼쳤습니다. 생소한 법률 용어들과 씨름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것이 더 많은 탈북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 믿었어요. 법률 공부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국제법적으로 고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증언을 넘어 법적 대응으로 발전했어요. 국제형사재판소의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고발하는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한세리의 사례는 그 고발장의 중심에 있었어요. 활동이 확대될수록 북한 정권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저를 인간 쓰레기라 비난했고 심지어 암살 위협까지 받았어요. 한동안 경호원과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한세리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진실. 가장 큰 변화는 2023년에 찾아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것이었어요. 탈북민 출신 최초의 유엔 특별보고관. 임명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세리를 만났던 그날로부터 10년 그녀의 희생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특별보고관으로서 첫 연설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의 거대한 총회장에 섰을 때 숨이 막힐 듯 했어요. 그러나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한세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세계에 전했어요. 연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체와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용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전했고 한세리와 같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어요. 연설을 마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한세리의 미소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오늘도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한세리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요. 나는 자유롭게 죽습니다. 그 말에 담긴 용기와 희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세리에게 약속한 저의 맹세이자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저의 사명입니다. 한세리의 희생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학생 수십 명이 무더기로 실종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남한에서 날아온 하나의 작은 물건이었는데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대규모 처형이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누가 다음 표적이 될지 몰라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자랐죠. 아마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민주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숲속 나무 사이로 무언가 비닐 같은 것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닐에 쌓인 전단지와 작은 USB였어요.
물건을 확인하자마자 저희는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건 남한에서 넘어온 물건인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희가 사는 청지는 바다와 가까워 가끔 이런 물건들이 발견되곤 했죠. 그런 물건을 주우면 손대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위험하니 그냥 두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발견한 것만으로도 큰일이 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딱 한 번만 보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고 우리끼리만 보고 다시 숨겨놓으면 된다고요. 저는 위험하다며 강하게 말렸지만 민주는 바깥 세상이 궁금하지 않냐며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죠. 결국 우리는 민주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민주의 부모님은 모두 직장에 나가 계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민주가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 컴퓨터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민주의 아버지는 간부였기에 가능했죠. 저희는 누가 올지 모르니 빨리 하라며 초조해했어요. 그렇게 화면이 켜지고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나만 드라마였어요. 드라마를 보자마자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배운 굶주리고 비참한 남한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드라마에는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남한을 지옥처럼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미국의 압제로 고통받으며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본 드라마 속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려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했죠. 가장 큰 충격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밝게 웃는 모습,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요.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항상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고 저희는 빠르게 USB를 뽑고 각자 흩어졌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민주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늦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이 끝나고 두 번째 수업이 시작되어도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니 민주가 어젯밤 보이부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왜 잡혀갔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대 방송물을 봤다고. 누군가 밀고 했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USB. 우리가 함께 본 그 드라마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 5명밖에 몰랐는데요. 누군가가 밀고 했다는 말은 우리 중 한 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한 명의 친구가 수업 중에 불려나갔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직접 교실로 들어와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은 다른 반 학생 2명이 사라졌고요.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적대 방송물 시청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렇게 학교 전체에 공포가 퍼졌어요. 누가 밀고자인지 아무도 몰랐고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주치는 눈빛에도 의심이 담겼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혹시 내 말이 어딘가로 전해질까 두려웠죠. 결국 일주일 만에 우리 학교에서만 8명의 학생이 체포됐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반동 사상에 물들었다는 이유로요. 저는 매일 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까 봐 잠들지 못했죠. 혹시 나도 밀고 당했을까? 언제 잡혀갈까? 공포가 저를 짓눌렀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선생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분위기였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시내광장에서 중요한 집회가 있으니 전 주민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오늘은 공개 처형이 있다더라. 한 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공개 처형. 북한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항상 두려움을 안겨주는 말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무서웠어요. 혹시 제 친구들이? 정오가 지나자 학교 수업은 중단되었고 모든 학생들은 단체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마을 주민 모두가 강제로 소집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빠질 수 없었죠. 불참하면 그것만으로도 의심을 받았으니까요. 광장에 도착하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앙에는 약 50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고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민주였습니다. 민주는 한 달 전에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생기 넘치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항상 반짝이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죽은 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장이 확성기를 통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모두 반동사상에 물들어 국가에 반역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고 미제국주의에 현혹되어 국가를 비방했다는 제목이었죠.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읽어 내려갔어요. 그 중에는 제가 민주와 함께 본 그 드라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반역자에게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보위부장의 말이 끝나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눈이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총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명, 2명. 아이들이 쓰러져 갔어요.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마자 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총성에는 어머니가 실신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부축했지만 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처형을 목격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다 군인들에게 저지당했고 또 다른 가족은 통곡하다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민주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강제로 뜨고 있어야 했습니다. 보위부는 우리가 모두 지켜보게 했으니까요. 경고를 주기 위해서요. 대한민국의 것을 보면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총소리가 다시 울렸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주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지 호기심 때문에 진실을 본 것만으로요. 처형이 끝나자 보위부장이 다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숨어있는 범죄자들은 스스로 자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배신자를 색출해낼 것이다. 그 말은 명백히 저를 향한 것 같았어요. 제 귀에만 들리는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깊은 슬픔, 분노,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친구들의 처형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특히 민주의 텅 빈 눈동자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대로 가다간 저도 곧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공포가 매 순간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보위부의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체포되었죠. 저는 매일 밤 공포에 떨며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부모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제가 USB를 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곧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체포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처형된 상황에서 저도 언제든 잡힐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그들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제 여동생은 불과 12살이었지만 그 아이 역시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과거 장사를 다니며 알게 된 사람들 중에 국경을 넘는 일을 돕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탈북 브로커였죠.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고 일주일 후 돌아오셨습니다. 길이 있단다. 위험하지만 가능은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경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함경북도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국경 경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건너는 방법이었죠. 중국에 도착하면 브로커의 안전가옥에서 잠시 머물다가 중국 남부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동한 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계획이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사람당 2,000달러. 아버지의 대답에 우리 모두 숨이 멎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평생 모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는 몰래 모아두었던 금반지와 달러를 꺼내셨고 아버지는 지인에게 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우리 가족 모두 처형될 것이었죠. 또한 탈북 과정 자체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거나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거나 긴 여정 중에 병에 걸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곳에 남는 것보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할게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몰래 준비했어요. 필요한 최소한의 집만 꾸렸고 돈을 모았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브로커는 정해진 날짜에 국경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까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을 사면 안 되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업을 들었고 부모님도 평소처럼 일을 나가셨습니다. 집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탈출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어요. 남한에 대한 정보는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했지만 그곳은 적어도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죽음을 무릅쓰더라도요. 드디어 떠나기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돈은 모았고 필요한 짐도 꾸렸습니다. 브로커와의 연락도 마무리되었죠. 내일 새벽 4시 우리는 국경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국경에서 총에 맞지는 않을까?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공포보다 더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우리 집 말고도 이웃들, 친척들,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도 함께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외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는 이긴 여정을 함께할 수 없었기에 두고 가야 했죠. 할머니께는 친척집에 잠시 간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면서도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달은 남한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보일까? 이 하늘, 이 공기, 이 모든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문득 제 방을 둘러보니 17년간의 기억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인형들, 책들, 학교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던 추억, 학교에서의 일상, 이웃들과의 소소한 대화,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도 악몽에 시달려 번쩍 깨곤 했어요. 꿈에서는 우리 가족이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는 장면, 보위부에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땀에 젖은 채 깨어날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새벽 3시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준비됐니?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에 완전히 준비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이곳에 남는다면 저와 가족 모두 위험했습니다. 거실에 모였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여동생을 꼭 안고 계셨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가득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가자.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밖은 아직 깜깜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장서고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제가 뒤를 따랐어요. 가방은 최소한만 들고 나왔습니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마을을 벗어나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우리 마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새벽녘 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간단한 인사 후 우리를 국경으로 안내했어요. 국경 경비대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릴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브로커의 설명대로 우리는 새벽 5시 정각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두만강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물은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시고 저와 여동생, 어머니가 뒤따랐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발목에서 무릎,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기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물보라가 튀었고 총알이 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게 마지막 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우리 가족 모두 무사히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마을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중국인 브로커와 만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어요. 이틀을 안전가옥에서 보낸 후 우리는 중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트럭 뒤에 숨어서 때로는 밤에만 이동하면서 중국 남부를 향해 나아갔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송될 것이라는 공포가 항상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중국을 가로질러 마침내 남부 국경에 도착했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기 위해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밀림을 통과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자유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어요. 라오스에 도착한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어요.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우리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방콕으로 가는 길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어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남한으로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2달이 넘는 긴 여정 끝에 한국 땅을 밟은 첫날 우리는 국가정보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탈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사관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과 간식을 제공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제게는 믿기 힘든 말이었어요. 조사는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3개월 동안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설의 규모와 깨끗함이었어요. 침대는 푹신했고 따뜻한 물이 항상 나왔으며 식사는 풍족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저는 담당 선생님께 물었어요. 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수업은 경제교육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돈관리법, 은행이용법 등을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용카드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플라스틱 카드 하나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술 교육이었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도 간혹 컴퓨터를 접한 적은 있었지만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웠어요. 세계 어디서나 정보를 검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인터넷을 처음 사용해 봤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한 하나원에서는 의료 서비스도 받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았고 북한에서는 치료받지 못했던 질병들도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친절했고 병원 시설은 깨끗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문화적인 차이였어요. 하나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남한 영화를 제대로 봤어요. 영화 속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나요? 담당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곳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말하고 싶었던 것들, 생각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생전 처음 맛보는 자유의 감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시내로 견학을 갔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밤 풍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부터 마트에서 물건 사는 방법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죠.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를 담당하는 정착 도우미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북한에서의 트라우마와 탈북 과정의 공포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악몽의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상담을 받으며 북한에서의 기억들, 특히 공개 처형을 목격했던 끔찍한 경험과 친구 민주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씩 풀어나갔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말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저는 탈북민 대상 대학 특별전형을 통해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기회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지만 배움의 기쁨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컸어요. 이지한 씨 정말 열심히 하네요. 감동받아요. 교수님의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부해도 미래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대학 생활 중에 제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탈북민 자조 모임에서 만난 언니의 소개로 심리치료 그룹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 내면의 상처를 표현하고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림을 통해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미술치료사의 말씀대로 저는 캠퍼스에 제 두려움과 분노, 슬픔을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색들만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밝은 색들이 늘어갔어요. 그것은 제 마음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투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특히 수민이라는 친구는 제게 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아나, 넌 정말 대단해. 그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잖아. 수민이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이제는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압도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죠. 앞으로의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고위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열람했던 최고 기밀 문서 때문인데요. 분노한 김정은이 고위 간부들을 대거 숙청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진실이 들어있다고 하죠. 이후 문서를 넘겨받은 국정원조차 큰 충격에 빠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북한 혁명 가문 출신으로 항상 당과 수령님께 충성해왔죠. 학교에서는 사상교육에서 늘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청년동맹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으로 발탁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바나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을 정도죠. 대사관에서 저는 북한을 대표해 외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쿠바 정부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각종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선전했어요. 한때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조국의 위상을 알리는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해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났어요. 쿠바 사람들의 생활은 북한에서 들었던 자본주의 국가의 비참한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고 외국인과도 쉽게 교류했거든요. 게다가 대사관에서 접하는 서방 언론의 보도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져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대사관 서고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폐기해야 할 문서 더미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대부분 오래된 외교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최고기밀이라고 표시된 서류 묶음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서류인 줄 알고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국제마약 밀매 네트워크 운영 현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충격은 더해갔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적인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며 외화를 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문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금액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해외 대사관들이 마약 유통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쿠바 대사관도 그중 하나였죠. 특별 외교 행랑을 통해 마약을 운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동안 의심 없이 처리했던 그 가방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한 번씩 오는 특별 행랑,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 제가 직접 공항에 가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약 운반을 위한 것이었다니요. 더 놀라운 것은 정권 수뇌부가 직접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문서에는 최고 지도부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핵개발과 비밀 작전에 활용되고 있었죠. 그것도 수령님의 직접 지시에 따라서요. 매년 수백만 달러가 이렇게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조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고위 간부 해외 도피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었어요. 일부 북한 고위 간부들이 체제 붕괴를 대비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체제가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조차도 북한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은행에 비자금을 숨기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탈출 루트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제가 알고 존경했던 몇몇 간부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비자금 액수와 은행 계좌번호, 심지어 가족들의 가명까지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일부가 이미 해외로 도주했으며 정권 내부에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숙청을 단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상 문제로 처벌이라고 발표된 사건들이 사실은 도주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다니. 마지막 부분에는 여론 조작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해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인 가짜 뉴스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정 국가의 친북 인사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며 북한에 유리한 정보를 확산하도록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지급 금액, 활동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제가 존경했던 일부 해외 인사들도 그 목록에 있었어요. 온라인을 통한 가짜 뉴스 유포, 친북 성향 인플루언서 육성, 외국 언론 매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의 예시와 그 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일부 외교 행사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진심으로 믿고 선전했던 내용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니. 문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활동이 수령님의 유훈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조국과 수령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령님의 사진에 인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우며 자랐죠. 하지만 이 문서를 읽고 나니 더 이상 체제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북한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본 순간 나는 이제 반체제 인물이 되었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선 진실을 알게 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문서를 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근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 순간 누군가 제 눈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설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죠. 혹시 내가 그 문서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였어요. 대사관이 조용한 시간에 우연히 제 사무실 근처에서 낯선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외교부 감찰반이었어요. 평소라면 업무 점검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제 사무실 서랍을 뒤지고 컴퓨터를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동료 김태원이 조심스럽게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성준 씨, 조심해요. 외교부에서 온 감찰반이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뒷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그 문서를 봤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서고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제가 문서를 본 후 달라진 행동을 눈치챈 걸까요? 갑자기 제 가장 친한 동료였던 정윤호가 떠올랐습니다. 정윤호는 얼마 전 갑작스럽게 평양으로 소환되었어요. 그때는 그저 급한 가족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머뭇거리며 말을 피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을 때 파일이 조금 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조사한 흔적이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창밖으로 대사관 마당을 내려다보니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온 차량 같았어요. 다음 날 대사관 회의에서 대사가 특별 손님이 오셨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외교부 감찰반장 최성호였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눈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우연히 최성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성준 동무, 오랜만이군. 우리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하지. 그냥 점심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사관 비서였던 박민지가 몰래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선생님, 조심하세요. 최성호가 가지고 온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민지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쿠바 현지 뉴스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접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고위 간부 숙청 소식이었어요. 그중에는 정윤호의 상관이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스는 국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고 전했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정윤호의 실종, 감찰반의 등장, 그리고 최성호의 방문까지. 제 사무실을 침입한 것도 컴퓨터를 조사한 것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내가 다음 타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벌어진 일들, 최성호의 위협적인 미소, 그리고 박민지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이것은 악몽이 아니라 제가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제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쿠바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탁자 위 작은 등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은 마른 사막처럼 건조했습니다.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연히 발견한 1급 기밀 문서,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들, 그리고 최근 대사관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공포로 변해갔죠.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충성했는데 이유 없이 숙청당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문서에는 북한에 숙청 명단이 있었고 그 명단에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았어요. 그들의 유일한 죄는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명단에 추가되었을 것이 분명했죠. 아내에게 정윤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소환되었고 이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요. 그리고 최근 처형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소환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반역자로 낙인 찍히면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탈출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라고요. 내일이면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아내는 아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한국 대사관뿐이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한국 대사관으로 망명을 신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배신 행위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교육받아온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실패할 경우를 걱정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죽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쿠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우리의 미래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아내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고 마침내 함께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심한 듯한 강인함도 보였어요. 그때 도훈이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별한 여행을 간다고 말했고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저는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어른들의 긴장감을 느끼고 평소보다 얌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저는 그 빛을 따라 시선을 돌렸어요. 쿠바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이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불확실했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들은 제 전부였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자유를 향해 뛰어들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시간이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어요. 도훈이와 서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깨워진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었나 봐요. 아이들에게 평소와 같은 등교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책가방 안에는 책 대신 꼭 필요한 물건들만 넣었죠. 오늘은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줄 거야. 평소와 같은 일상인 척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30분 후 우리는 마치 평범한 아침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외부에서 감시하는 눈이 있다면 그저 아빠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으로 보일 테니까요. 차에 오르며 백미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없었어요. 아내는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읽혔죠.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모두 안전벨트 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엔진을 켜고 천천히 주택가를 빠져나왔어요.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외교관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학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감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얼마 후 방향을 틀어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도로에는 점점 출근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로 계속 뒤를 확인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검은색 차량이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박지훈이었습니다. 최성호의 부하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박지훈의 차량도 속도를 내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곧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는지 다른 검은색 차량 2대가 더 나타났어요. 아빠, 왜 차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다른 손으로는 기어를 변속했습니다. 차를 최대한 빨리 몰았죠. 하지만 쿠바의 아침 교통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어요.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기 보여. 아내가 외쳤습니다. 멀리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서 있었어요. 북한 감찰반이 이미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문으로 직진할 거야. 멈추지 마.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100m, 50m. 그때 갑자기 앞에 차량 2대가 가로막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렸죠. 내려서 뛰어. 소리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달렸어요. 아내도 함께였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쫓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 정문까지는 이제 30m 정도 남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서연이가 넘어질 뻔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귓가에 박지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대사관 경비원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어요. 마지막 30m가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달렸어요. 도훈이와 서연이의 작은 다리는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었고 아내는 서연이를 거의 들다시피 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박지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멈춰. 당장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 박지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쏘겠다는 위협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잡아. 박지훈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곳에는 몇몇 직원들이 바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재빨리 정문 쪽으로 달려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윤재민이라는 영사였습니다.
이쪽으로. 윤재민이 손짓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손이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박지훈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는 거야, 이성준? 조국을 배신하다니. 박지훈이 제 팔을 비틀었어요. 온몸에 고통이 퍼졌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윤재민의 도움으로 대사관 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박지훈이 다시 달려들었고 저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 순간 윤재민이 빠르게 다가와 제 팔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윤재민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어요. 윤재민은 저를 대사관 안으로 끌어당겼고 다른 직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이 문 사이로 팔을 넣으려 했지만 윤재민과 다른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어요. 쿵! 대사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는 북한 감찰반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국제법 위반이다. 반역자를 넘겨라. 박지훈의 주먹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윤재민이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후 쿠바 경찰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성준 씨와 그 가족에게 망명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유. 마침내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첫날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탈출했고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밖에는 여전히 북한 감찰반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죠. 대사관 창문을 통해 바라본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굶주린 맹수 같았어요. 대사관 내 임시 숙소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내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가 직접 저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성준 씨,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과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북한의 1급 기밀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정보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체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대사관의 독립된 공간에서 한국 정보 요원들과 면담이 시작됐어요. 저는 제가 본 모든 기밀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약 밀매 네트워크, 고위 간부들의 해외 도피 계획, 여론 조작 전략까지. 그들은 모든 말을 녹음하고 메모했죠. 때로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한국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망명 절차가 즉시 시작됐어요. 평소 같으면 몇 달이 걸릴 일이 며칠 만에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컸던 거겠죠. 한편 쿠바 정부는 북한의 압력을 받아 우리의 즉시 송환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을 근거로 이를 단호히 거부했어요. 망명 신청자를 강제로 위험한 상황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사관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감찰반이 24시간 감시를 계속했어요. 창문 틈으로 그들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증오와 분노가 느껴졌죠. 만약 그들 손에 잡혔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침내 한국 정부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북한 감찰반의 감시를 피해 대사관을 나갈 수 있을까요? 한국과 쿠바 정부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대사관을 떠나는 날,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어느 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지 북한 측이 알 수 없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새벽녘 대사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장갑차에 올랐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처음 보는 장갑차에 신기해하며 탔지만 아내와 저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장갑차는 빠르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쿠바 경찰 차량들이 호위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하바나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와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 일반 승객들과 떨어진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모든 수속을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쿠바의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구름 위에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달랐어요. 공항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통로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곧바로 국가정보원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첫 몇 주는 계속되는 조사와 면담의 연속이었어요. 북한 내부 정보에 목마른 정보기관에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기밀 문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전달했어요.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와 규모, 고위 간부들의 숙청 과정,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생화학 무기에 대한 정보, 국제적인 마약 밀매 네트워크, 고위 간부들의 해외 도피 계획, 그리고 체계적인 여론 조작 전략까지. 정보기관 요원들은 제 진술을 들으며 때로는 충격의 말을 잃기도 했어요. 그들도 북한의 일부 실상은 알고 있었지만 내부 문서를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조사가 끝나고 몇 개월 후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는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증언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고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위험이 갈 수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걱정됐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까? 북한이 내 탈출을 알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결심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부모님도 그것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첫 증언은 유엔 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직접 본 북한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환경, 무자비한 공개 처형, 주민들의 절대적 빈곤과 배고픔, 고위층의 비리와 사치 등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제 증언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수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 신변보호는 계속됐지만 더 많은 곳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찾아오는 악몽을 피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 남겨진 부모님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죠. 때로는 어린 시절 함께 보낸 행복한 순간으로, 때로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끔찍한 모습으로. 정보기관을 통해 부모님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어요. 증언집을 쓰기 시작했고 북한 인권단체와 협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해가고 있었고 아내도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의 소중함을, 그리고 아직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요. 그들에게도 언젠가 자유가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북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기록을 남깁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자유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이것이 제가 매일 일기장에 적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향의 산과 들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